네, 반갑습니다. 성투사입니다. 자, 1월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어떤 컨텐츠를 좀 해볼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역시 1월 1일에 컨텐츠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는데 좀 주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이벤트 이런 쪽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가깝게 있는 이벤트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까지 한번 폭넓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몇 가지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CES 2025가 진행이 됩니다. 자, CES는 이제 기술 박람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그 내용들이 이제 현재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컨퍼런스 콜이 1월 31일 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때와는 좀 다르게 말일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날짜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1월 31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조금 이따 다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고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1,400원대를 넘어서서 1,470원, 80원, 1,500원 넘어간다 말들 많은데,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또 환율에 대한 정책은 있는지, 그런 것들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 있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자,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또 어떤 구도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국민연금의 2025년도 국내 주식 비중에 대한 관점도 좀 봐야 됩니다. 비중이 2024년도에 대비해서 좀 줄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살펴보고, 과연 지금 현재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국민연금이 매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월달은 대체적으로 1월 효과가 있지만, 지금 1월 효과 같은 경우는 배당락이 끝나고 나서 반등하는 그런 형태의 전통적인 상황들인데, 3월 배당으로 많이 넘어간 상태에서 1월 효과가 과연 진행될 수 있겠는지, 그런 정도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CES 2025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CES 같은 경우는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야? 고객 전자 보여주기? 기술 박람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기술 박람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매년 1월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기술 박람회가 바로 이 CES 2025죠. 자, 이게 날짜가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주목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인공지능 AI죠. 그래서 이 AI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산업을 혁신할지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솔루션들이 이제 주목을 받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모빌리티 이야기도 가장 중요하겠죠. UAM이라고 해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든지 또는 전기차,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나올 겁니다. 메타버스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이것도 계속 꾸준하게 주목을 받는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한 내용들이 이제 중요 쟁점 분야로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가하는 기업들은요, 삼성전자, LG전자, 테슬라, 그 다음에 인텔, 소니, SK 하이닉스 당연히 포함되고요. 엔비디아, AMD 등등등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그런 전자업체들은 전부 다 참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면은 굉장히 큰 빅 이벤트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엔비디아,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렇게 삼각 구도가 되는 건데,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따로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젠슨 황이 삼성전자에게도 과연 오더를 내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가 있겠는가,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이 CES 2025에 참가하게 되면서 AI 컴퓨팅에 최적화된 최신 반도체 제품을 선보일 것이다. 물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조금 결이 더 다를 수도 있어요. 뭐 반도체 쪽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가전, AI 뭐 이런 쪽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에 집중이기 때문에 DDR5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HBM3E 16단짜리 이쪽 솔루션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그룹에 대한 이 전시관이 가장 주목해야 할 그런 전시 부분이다라고 이제 뽑히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면은 뭐 긍정적인 요소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HBM 같은 경우는요, 지금 사실 AI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면서 가장 주목을 받는 요소가 좀 되는 거고요. 초고속 데이터 처리 능력으로 인한 AI와 머신러닝, 머신러닝 기술의 핵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AI 칩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구동하려고 할 때 HBM이 없으면 말짱 나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 과정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AMD, 인텔 이런 주요 기업들이 AI 가속기와 HBM의 기술이 통합된 칩셋을 소개할 예정이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엔비디아는 이제 또 뭐 새로운 신제품이라든지 뭐 앞으로의 어떤 기대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새로운 빅테크 기업들의 AI 칩을 출시하는 부분들입니다. 엔비디아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상당히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AI 칩이 얼만큼 많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HBM은 또 자율주행에도 필요합니다. 초당 수십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HBM의 고성능 메모리가 매우 필수적이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한 번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완전 자율주행 차량 그리고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공개할 예정에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롤러블 디스플레이, 얘네들이 지금 이걸 굉장히 잘해요. 이게 말리는 거 있잖아요. 디스플레이가 말리는 것, 똘똘똘똘 말리는 이런 거 디스플레이와 그다음 미래형 전기차 기술, 지금 LG전자가 또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장 부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들 중점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혁신적인 스마트 홈 기술과 새로운 AI 기반 가전을 공개한다. 그 다음에 HBM도 포함될 겁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뭐 HBM4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힌트를 좀 내놓게 된다면 엔비디아의 주목을 좀 끌을 수도 있겠죠. 또는 엔비디아에 대항하고자 하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주목을 좀 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ES는 삼성전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벤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 만약에 삼성전자에게 좀 의미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좀 일어날 수 있다라면 아마 삼성전자의 긴 터널도 반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우리 시장은요, 기대감만 있으면 좀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랑 뭐 할 수도 있대, 뭐 엔비디아 아니더라도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게 뭐 납품할 수도 있대, 또는 엄청나게 새로운 어떤 신기술을 선보였대,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CES 2025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아봤고요. 삼성전자 이야기 조금 더 하면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썩 좋지는 않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증권사 예상치로 보게 되면 계속 좀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지금은 이 부분들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분기 실적이 저의 입장에서는 일단 뭐 환율도 높은 상태에서 수출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감소할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권사가 계속 목표 주가를 낮추게 되면 일단 부담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잠식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강력한 어떤 포지션을 좀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 내려면 이제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 크게 발생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CES 2025에서 긍정적인 퍼포먼스, 그 다음에 연말에 월말에 발표되는 이런 컨퍼런스 콜에서 또 긍정적인 기대감을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좀 된다라면 아마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물론 반대로 된다라면 별 볼 일 없었다 이렇게 돼버린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당분간 올라오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잘 타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환율 한번 보죠. 환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문제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1,400원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기업들이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1,500원을 넘어가면 버티기 힘들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1,500원을 넘기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커진다.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제 수입하는 쪽이 또 많잖아요. 뭔가를 만들려면 이 수입 원자재 쪽 가격이 또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물건 가격이 또 인상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경기가 또 다운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안 사요. 그럼 매출이 줄죠. 매출이 줄지만 만들기는 해야 돼. 그러면은 또 더 비싼 비용을 들여서 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마진이 줄어들고 그럼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돌고 뺑뺑이를 치다 보면 상당히 부담감을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사실은 굉장히 답이 좀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장을 떠나려는 움직임 보이잖아요. 국장을 자꾸 떠나고 있고 해외 시장으로 가든 코인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국내 코인 시장보다는 해외 코인 시장에서 거래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움직임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원화를 달러로 바꾸게 되면 달러의 어떤 그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서 이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그게 이제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또 올라가는 상황, 이 고환율 시점에서는 매도를 또 계속 쳐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도 원화를 던지는 형태, 그 다음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로 원화를 바꾸지 않는 형태, 그 다음에 주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환율이 더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팔아가지고 원화를 집어 던지고 달러로 바꾸고 싶은 상태.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수급의 움직임이라 봐야 되겠죠. 사람들의 상황이 원화를 던지고 달러를 챙기려는 이런 입장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메꾸려면 사실 불확실성들이 많이 해소가 좀 돼야 돼요. 한국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매력 이런 것들이 좀 보장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아쉬운 상황이죠. 한국에 관광조차도 오지 않겠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것들이 고환율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보통 고환율이라는 것은 금융위기라든지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았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금융위기 때 이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근데 기업들 실적도 어느 시간이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경제도 좀 좋아지는 것 같아 보이고 다 그런데 환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 좀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겠죠. 아니 우리는 지금 나쁘지 않은데 왜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따지고 보면은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상황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정책적인 부분에서 증시에 실망감을 좀 줬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거라 생각되고요. 가장 큰 불확실성이 이제 탄핵 정국이죠. 지금 보면은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헌법재판소에서의 어떤 탄핵 절차가 인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만약에 진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적어도 과거의 사례에서는 한 90일 정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33개월 정도 예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요, 지금, 네, 탄핵이 진행되고, 네, 12월 달에 진행돼, 12월, 1월, 2월 정도에, 끝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빨리 진행된다면 이번 달 안에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인용이 되든, 또는 뭐 기각이 되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의 제거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일단 현재 계속 옥죄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투자하기는 좀 껄끄럽지 않겠니? 라는 식으로 생각이 들 수가 있는 내용이겠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면 3월에서 늦어도 4월 정도면 아마 탄핵 인용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는 대선이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전부터 바짝바짝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겠습니다만, 아마 정치 테마주들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온 이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시점에서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환율이 안정화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들이 또 움직이면서 국내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확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뭐 1월 달을 잘 넘겨주면 뭐 더 빠르게 진행될 거고요. 아니면 늦어도 2월 안에는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물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바닥권까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어떤 악재 요인들이 하나씩 두 개씩 해소가 좀 되어 나가면 시장에는 조금 더 활력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들이 이제 3월 고배당주인데 지금 가격대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배당률이 올라갑니다. 자, 배당금은 내려가지 않죠. 배당금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대충 아시겠지만 뭐 밸류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이 밸류업을 통한 그 주가 상승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준점에 대한, 즉 많이 올라간 시점으로 기준을 했을 때 배당금은 고정적이잖아요. 뭐 조금씩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배당금이 주가가 올라간 만큼 그렇게 뭐 몇십 프로씩 몇백 프로씩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100원 준 기업들이 뭐 110원 줄 수는 있어요. 뭐 10% 인상 이럴 수는 있는데 갑자기 100원 주던 기업이 200원 배당 준다, 500원 배당 준다. 이거는 좀 어렵죠. 기업의 실적이 매우 좋게 나타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올라간 주식에 대한 그 내용들은 고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매력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주가를 열심히 끄집어내려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상황 속이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을 끌어내려 가지고 고배당 매력을 다시 부각시켜 준다면 그 시점부터 매수가 또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은행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움직임이 좀 안 좋았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걔네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배당금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배당 매력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강제적으로 끌어져 내려온다. 뭐 시장의 불확실성이든 어떤 악재 요인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주가가 다운될 수 있는 효과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고배당에 대한 매력은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보통 2월 말에서 3월 정도의 기준일을 설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딱 맞아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구간 시점까지는 주가를 끄집어 내려가지고 고배당을 만든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좀 됩니다. 보통은 이제 3월 그 기준일이 설정되는 그런 고배당 기업들은요 1월 달에 주가가 좀 다운되는 형태를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매수를 공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1월 달의 상황들 잘 보면서 중후반 또는 2월 달 정도의 매매 포인트가 참 나오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시다. 국민연금의 2025년 국내 주식 비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의 2025년 국내 주식 비중은 일단은 14.9%로 책정이 됐습니다. 24년도에는 15%가 넘었었죠. 근데 이거를 또 줄였어요. 그래서 14.9%로 결정이 됐습니다. 에이 뭐야 국내 주식 비중 또 줄였잖아. 그렇다면 국내 주식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12.7%밖에 안 돼요. 근데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9월 말 시점부터 지금 12월 마지막 시점까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더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지금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12%가 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국민연금의 총 자산 규모는 얼마이냐? 1146조 원 정도입니다. 그냥 뒤에 거 잘라내고 1000조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요. 1000조 원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말 시점 기준으로 만약에 12%라고 칩시다. 12%다. 그러면은 1000조의 12%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1000조의 12%면 120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120조. 자, 그 다음에 2025년도에 국내 주식 비중을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죠? 14.9%. 그러면 149조가 되는 거죠. 120조, 149조.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편하게 생각했을 때 한 30조 정도가 비잖아요. 즉 30조 정도를 매수를 더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국내 주식 비중을 채우기 위해서. 물론 이거는 대외 변수가 있습니다. 다른 상품들에 의한 그런 자산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해외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가 버린다라고 한다면 국내 주식의 어떤 비중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채우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날 거고, 만약에 해외 주식이나 또는 다른 쪽에 투자한 부분들의 자산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좀 이제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약 30조 원 정도의 국민연금 매입이 유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 비중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조금 문제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국민연금이 매수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상승하면서 분위기가 막 바뀌는 상황은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10조에서 15조 원 정도는 매수로 유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게 1년 동안 진행이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별로 아니잖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야,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대. 얘네들이 뭐 10조 원, 15조 원 사들인다 하더라도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당장 사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상태, 즉 많이 사고 조금 팔고 많이 사고 조금 팔면서 계속적으로 매입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연말 시점부터 국민연금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것을 참고해 본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돼요? 자, 1월 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새해의 첫 구간이기 때문에 뭐 계획표대로 움직일 수도 있겠고,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악재성 재료들이 소멸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적인 요소들을 좀 많이 가질 수 있겠고요. 12월 달에는 주가가 하락하면서 끝났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1월 달까지도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7개월 연속 금융위기와 맞먹는 그런 형태의 그런 주가 하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1월 달 같은 경우는 이런 효과를 통해서 주가를 조금 반등시키려는 움직임이 더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그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CES라든지 실적 또는 이제 환율, 정치적 불확실성, 네, 이런 것들에 다 달려있긴 한데, 야, 어렵긴 하다. 그죠? 네, 이 모든 부분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해소가 된다라면 상당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과연 가능할런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1월 달에는 이런 주요한, 그런 포인트들을 짚고, 투자를 해 나가신다라면 괜찮을 것도 같고요. 정치 테마주들은 당장 시점을 보시기보다는 상황을 보면서 1월 말이나 2월 정도의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느슨하게 보시면 좋겠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1월 31일 오전 10시에 컨퍼런스 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월 마지막 날입니다. 1월 명절주 지나서네요.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 보려면은 시간이 조금 넉넉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1월 달이 시작되고서도 당장 뭐 크게 바뀌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 아니라 상황이 조금 눈치를 봐가면서 움직이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1월 초반에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는 거, 이번 주는 뭐 별로 없겠지만 다음 주 상황에서는 이제 컨퍼런스 콜이 아니죠. CES
CS2025가 진행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의 기대감을 이제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또는 자율주행 업종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모르죠. 테슬라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에 따라서 또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2차전지까지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뭐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네, 힘차게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월 1일 네. 일단은 중요한 이벤트,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자, 남은 휴일 푹 즐기시고요. 내일은, 네, 10시에 장이 시작됩니다. 아시죠? 내일은 10시에 장이 시작돼요. 시무식을 9시부터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9시에 또 그 차트 보면서 왜 또 시장이 안 열리냐, 무슨 일이냐, 뭐 큰일 났냐, 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10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감 시간 똑같아요. 그냥 아침에 1시간만 까이는 거니까 조금 내일 아침은 느긋하게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